정부가요, 복합 리조트를 2개 더 허가를 해주겠다 하니까 전국에서 34개, 지자체로는 10군데가 달라들었습니다. 복합 리조트라는 것은 호텔과 카지노와 그 쇼핑몰과 또 테마파크까지 하나에서 다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카오에 있는 베네치안 리조트 같은 그런 형태, 또 싱가포르에 있는 센저 리조트 이런 걸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제 이렇게 크게 안 하면 옛날처럼 카지노만 해가지고는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16곳이 있는데요. 이거 다 매출 합쳐봤자 1조 3,700억으로 이 내국인이 출입하는 강원랜드 1조 4,700억보다 더 작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복합 리조트를 만들려면 전 세계적으로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를 만드는 데는 돈이 한 2조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돈만 2조 원 이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합 리조트에는 그런 게 만들어지면 고용이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사이에 고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연매출이 1조 원 정도 이상 돼야 이런 복합 리조트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한국은 이미 영종도에 2개의 이 복합 리조트를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개 더 해주겠다니까 10개 지자체에 34군데가 달라들었는데 5대1로 더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복합 리조트는요, 모임대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즉 영종도만 하겠다면 영종도에 다 몰아야 되고요. 이것이 전국에 띄엄띄엄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요, 그냥 카지노 도박장만 있는 거는 전번에 무슨 가수 누가 갔니 안 갔니 하는 LA에 있는 소규모 그냥 도박장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들 호텔에 한번 가보세요. 손님 하나도 없이 팔이 날리고요. 노무현 정권 때 그 오크우드 강남, 또 힐튼 호텔, 부산에는 롯데 호텔 3군데 그 정부 GKL이라고 정부에서 하는 이 카지노 회사, 관광공사 산하자회사로 해줬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카지노 산업이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별반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지노 허가 부분은 그야말로 제가 카지노를 전문으로 했던 그 미국에서도 드라마 주인공이었던 갬블러로 유명했던 분을 직접 만나서 들어봤는데요. 카지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카지노 복합 리조트의 콘셉트랍니다. 그래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그 새로운 카지노 호텔을 허가해줄 때, 카지노 리조트를 허가해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컨셉이 차별화가 있느냐. 그래서 각각의 컨셉의 차별화를 가진 개성 있는 복합 리조트들이 들었으니까 라스베가스가 세계 제일 가는 카지노 도시가 됐고, 마카오 또한 그걸 본따서 지금 하려다가 중국이 목을 쪼으니까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카지노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카지노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외화 반출, 또 싱가포르처럼 옛날에는 세계 비밀은행이 스위스에 다 몰려 있었는데 지금은 스위스가 압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싱가포르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이 가능한 것은 그 주변에 중화권, 즉 중국 화교 계통, 또 중국 본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으니까 싱가포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일종의 피난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기후도 왜 라스베가스나 마카오에 되겠습니까? 따뜻해야 됩니다. 1년 내내요. 솔직히 추우면 만삭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영종도나 이 수도권에 문제가 뭔가면 좀 많이 춥다는 거예요. 1년 중에서 상당히 많은 계절이. 그래서 이런, 솔직히 말하면 또 북한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영종도가. 그래서 비용기가 영종도 앉을 때 자칫 잘못하면 북한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저는 이 복합 카지노 리조트 이런 부분을 허가를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한국이 처해 있는 악조건을 갖다가 감안할 때 이런 복합 리조트 조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저는 문화 콘텐츠를 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국의 K-팝이나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담고 한국 특유의 가장 잘하는 부분을 이런 복합 리조트에 담아서 가족이 오면, 돈 많은 사람,
남편은 카지노에서 일하고 부인은 쇼핑 다니고 카지노에서 도박하고 부인은 쇼핑 다니고 아들은 테마파크 가서 노는 이런 게 다 엮어져야 되는데 한국 같은 이런 기후 악조건이나 지리적 악조건에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마치 정권이 턱해 주듯이 찔끔찔끔 해가지고는 곤란하고요. 풀려면 확 풀어서 한데 모아야 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카지노 산업에서 규제가 수백 개나 된다는데요. 이게 허가를 받으려면 이 부분에 제대로 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언론은 공무원이 10명 중에 9명이 정년 전에 이직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마치 세월호 사건의 관피와 척결 또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무원들이 우는 소리 하는 부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측면이 많다 하는 거 이해도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제일 철밥통 아닙니까? 요즘 중요한 게 월급을 많이 받고 많이 출세하는 게 아니라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젊은 사람들부터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 아닙니까? 가늘고 길게 가기에는 공무원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10 중에 9이 이직하고 싶다. 공무원 중에 이직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이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개인 기업이든 산하기관이든 이 나이에 예를 들어서 옮길 수 있어서 거기에서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고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으면 그때가 마지막 타이밍이죠. 즉 내가 공무원으로서 크게 고위층으로 1급 이상으로 출세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즉 국가장으로 내 공무원 인생이 마무리 될 것 같아 하면 고위층들은 그렇게 옮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산하기관에 가서 사장도 맡고 개인 기업에 가서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서 사장도 맡고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서기관, 과장급 이상만 되면 그렇게 다 하려고들 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슨 김영란법 때문에 세월호 관피와 척결 때문에 공무원 이미지가 나빠지고 공무원이 갈 데가 없어서 또 공무원이 뇌물 받는 사람처럼 인식되어서 그래서 자식들 중에 부모가 공무원이라고 학교에서도 감추는 사람이 많다. 이런 좀 오버한 기사 좀 쓰지 마세요. 아니 김영란법 때문에 공무원 못 해먹겠다 하면 공무원이 그렇게 잘 먹고 잘 받고 다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갑자기 수입이 확 줄어드는 겁니까? 가해 수입이요? 그렇다면 진짜 김영란법 해야 되죠. 세상에 아무리 좀 세상이 잘못돼 가도 공무원들요 그래도 월급도 많이 올랐고 월급에 여러 가지 혜택도 많고 괜찮은 직장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공무원보다 더 높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요 가지 말라고 해도 다 빠져나갑니다. 옛날에요 한미 FTA에 앞장서가 직접 추진하던 본부장이 그 뒤에 한국 최대의 대기업에 취직해서 갔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좀 도덕성에 문제가 있죠. 그러지만요 미국 FTA 추진회가 열어놓고는 자기는 한국 최대의 대기업에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누가 크게 비판했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요 맞거나 안 맞거나 돈 되면 다 알아서 움직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된 기사나 보도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하죠 뭐. 네. 대한민국의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만이 가구원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신이거나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이렇게 된 가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2000년에는 226만 가구인데 2014년에 14년 만에 506만 가구, 2배 이상이 훌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2030년에는 760만 가구로 이렇게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세 가구 중 하나는 1인 가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506만 가구의 그 1인 가구 중에서 20, 30대 1인 가구가 173만 가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5, 60대 1인 가구는
뭐가 제일 불안한가 하면 소득이나 일자리가 없어서 불안하고요. 젊은 1인 가구가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집세, 즉 전세값이 오르고 월세값이 오르고 또 요즘 전월세가 합쳐져서 가니까 두 가지가 다 올라가니까 이 보증금이나 세 때문에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의 1인 가구는요, 월 가처분 소득이 정부에서 뭐 지원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84만원 밖에 안 되고 20, 30대는 93만원, 그 다음에 40, 50대는 201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 30대 중에서 집을 가진 사람은 23%밖에 안 되고 이 연평균 이 전세가 8.3%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세로는 28만원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170만 가구에 이르는 20, 30대 1인 가구가 전세는 6,200만원 평균 전세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게 8%씩 올라가는 겁니다. 이 안은. 그 다음에 월세를 사는 사람은 평균 1,864만원, 그리고 월세로는 28만원을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20, 30대 1인 가구의 17%가 저소득층이고요.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번다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는 더 웃기는 것은 이 정부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주택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는데 이 행복주택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목동에는 유수지 하겠다 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포기됐고, 근데 홍수 날까봐 그런다는데 사실은 이런 이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설렁가가 형성될까봐, 집값 떨어질까봐 그러는 게 솔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 조성하기로 했던 이런 이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또 이 반대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행복주택이 제대로 될 것인가? 전 좀 되게 어렵다고 보는데, 행복주택의 이 임대료도 사실 낮은 게 아닙니다. 행복주택의 월세가 38만원이라는 거예요. 사회 초년생에 세금을 빼고 월 수입이 138만원인데, 그러니까 자기 소득 중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게 중요한데요. 평균 그냥 행복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수도권 평균 월세 비율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70% 이상이, 소득의 30% 이상이 월세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20, 30대 중에서 70%가 자기가 버는 돈 중에서 30% 이상을 월세로 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젊은 층이 전월세 가격의 인상에 지금 등골이 끼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1인 가구, 독립한 1인 가구 외에도 대학을 위해서 서울로 오거나 도시로 가는 어떤 젊은 학생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숙사가요, 전체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서 15%밖에 안 되고 서울은 11%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가 없다 보니까 이제 학교 주변에 싼 옥탑방이든 뭐 월세방이든 전세방을 구하려는데 주인들이 학생들한테 경쟁을 시켜가 월세나 전세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기서 정말로 한심한 부분은요, 지방의 학생들을 수용할 기숙사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정원을 왜 교육부에서 허락을 해줍니까? 최소한 학생들 중에 60, 70%는 기숙사에 수용되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대학 정원을 허가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기숙사를 갖추지 못했다는 거, 한국같이 주거 사정이 열악한 나라에서요. 한마디로 화장실 안 갖추고 식당에서 손님 받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젊은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요, 정권마다 보금자리니 행복주택이니 이렇게 땜박질로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주택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저는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기 전에 뭔가 방향을 잡아놓고 가셔야 된다 봅니다. 지금 고령층 같은 경우에요, 쪽방주택에 사시는 수십만 명이 집안의 온도가 32도씩 올라가는 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1인 독거 노인들을 그런 환경에 방치해 놓는 거 이게 죄악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분들 평생 동안 나라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겨울보다 여름이 더 지옥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 주거 문제, 싱가포르처럼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해결하지 않으면요, 한국에 훗날 대재앙으로 다가올 겁니다. 보수가 이 문제 해결 안 하면요, 전 보수가 앞으로 집권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SNS에 북한군 DMZ 지뢰에 대해서 또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뢰 괴담을 퍼뜨린 사람들이 늘어난답니다. 참 천안함 때도 그러고 연평대 때도 그러지만 괴담 참 끝도 없습니다. 괴담 올리시는 분들 좋은데요, 실명으로 올려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 뉴스 브리핑에서 제작 환경이 열악하고 이렇게 또 항상 시간에 다투다 보니까 검증이 약간씩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필리핀에서 장충체육관을 했다, 그것이 아니라 김모 설계 건축가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필리핀에서 관여한 것은 경제기운이 있던 빌딩과 대사관 쪽이었다, 이런 정정을 요구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으니까요, 그건 정정을 하고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완전히 확인되면 그때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 전 문제를 언급을 하다가 장진호를 흥남함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장진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맥락상으로 북한에 있는 장진호수인 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문제는 굳이 좀 지적을 하지 말고 너그럽게 좀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일본 수상을 서대문 경찰서에 와서, 서대문 구치소 자리에 와서 사과를 했던 일본 전 수상을 이야기하면서 하시모토를 다른 사람으로 하토야마인가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 사실관계에 더욱더 파악에 노력을 해서 오류가 없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